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수 시간입니다.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제명 열흘 만에 토크 콘서트를 열고 장애 정치의 시동을 걸었습니다. 영상 먼저 보시죠. 제가 제명을 당해서 앞에 붙일 이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한동훈입니다. 여러 못 볼 걸 당하고 여러분 앞에 당당히 섰습니다. 제가 제 풀에 꺾여서 그만둘 거란 기대를 가지신 분들은 그 기대를 접으십시오. 조작이 드러나니까 이제는 장도영 대표가 직접 나서서 허위 내피셜을 떠들어댑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시작한 김옥균 프로젝트를 장도영 대표가 마무리한 것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시작한 김옥균 프로젝트를 장동혁 대표가 마무리했다. 이 당원 게시판 사건이 이 과정에서 나온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어제 토크 콘서트에서 나온 발언들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상황을 이뤄서 한동훈 전 대표의 정치적인 팬덤층이 두텁다라는 걸 입증을 했죠. 저 팬덤층에 의한 본인의 정치적인 자산을 대여 투쟁에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향후에는 저 팬덤이 아마 한동훈 대표가 진로 설정만 잘한다 그러면 큰 도움 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당원 게시판 문제의 징계 수위가 높다 낮다라는 여러 가지 의견에 불구하고 본인의 해명이 상세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당의 재심 과정에 있어서 그걸 활용해서 여러 가지 해명을 했으면 조금 더 정치적인 폭발력이 있었을 텐데, 그렇게 안 하고 지금 와서 저렇게 두루뭉실 넘어가려고 하는 것은 당원들이 크게 거기에 호응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한 전 대표에 대한 그 기대가 상당히 컸죠. 저희가 한번 살펴보면 한 전 대표의 경우에는 국정농단 등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통해서 상당히 그 세간의 관심을 받았고, 그다음에 그 성과 등을 토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무장관으로 발탁을 했어요. 파격적인 발탁이었습니다. 그 뒤에는 비대위원장으로 나섰죠. 비대위원장으로 나설 때도 윤 전 대통령의 입김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요. 그때는 상당한 기대를 갖고 왔습니다. 근데 비대위원장으로 온 뒤에 며칠 만에 또 이준석 대표가 탈당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못 막았죠. 뭐 이건 한동훈 전 대표의 탓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비대위원장으로 치렀던 총선에서 대패했어요. 그 뒤에 어쨌든 대선에서 본인도 나서서 실패했어요. 그 뒤에 이제 아직까지 이렇게 오고 있는데, 이런 전반적인 과정을 보면 한 전 대표에 대한 보수권의 기대는 충족시키지 못했다. 그다음에 그 약 한 2년 동안에 정치적인 자산을 쌓은 것도 없다. 그렇다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 시절, 본인이 당대표 시절부터 일관되게 해온 그 탄압 프레임, 이 탄압 프레임이 연장으로 가고 있다는 아쉬움이 좀 있어요. 한 전 대표 정도의 제목이면 이 탄압 프레임을 넘어서서 정치적인 자산을 쌓아왔어야 되는 것인데, 오히려 이번에 저는 희생 프레임으로 가는 것이 낫지 않았을까. 이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렇게 백의종군을 하겠다, 이걸 선언했으면 어땠을까라는 것이고, 지금 이 많은 팬덤층 앞에서 하는 것이 물론 여당에 대한 말씀도 있었지만 거의 상당 부분을 야당 내의 당권 투쟁과 같은 이런 발언들, 이런 자세로 임했다는 부분은 조금 아쉽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한 전 대표 제 풀에 꺾여서 그만둘 거란 기대는 접으라면서 역전승을 시작하자, 이렇게 정치 재개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조금 전에 백의종군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고 구체적으로 뭐 언제 선거에 나서겠다 이런 말은 안 했단 말이죠. 그러면 6월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죠. 사실 다른 카드들은 쓸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가처분 인용을 통해서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린다. 이것도 사실 사법부가 정당의 운영에 대해서는 그렇게 깊숙이 개입한 사례가 별로 없기 때문에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차기 전당대회는 이미 당에서 제명을 당했기 때문에 못 나갈 것이고, 또 유학설도 나오던데 정치인은 유학이나 이렇게 가는 순간 사실상 잊혀지게 됩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정치 데뷔를 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유학을 하면서 숨고르기 할 시간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유일한 선택지는 이제 무소속 출마다라고 보고 있는데, 아마 이 토크 콘서트에서 그 출마와 관련된 구체적 이야기를 하지 않은 이유는 지금 대진표가 사실 안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서울, 평택, 만약에 지금 TK, PK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거기서도 어느 지역이 지금 과연 재보궐로 나올지 결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오면 아마 결정을 하지 않을까. 매일 친한계 패널들이나 친한계 인사들도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 구체적 대진표가 나온 이후에 표명하겠다.
표명하겠다. 그러니까 안 나간다가 아니라 그 이후에 표명하겠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지금 구체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한 전 대표가 유일하게 쓸 수 있는 카드는 무소속 출마. 다만 그 시점은 조금 뒤에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토크 콘서트 유료 입장권 논란에도 주최 측 추산에 의하면 15,000명 가까운 인원이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이 팬덤으로 새 과시를 하면서 장동혁 지도부를 비판했는데 이 지도부에서는 특별한 반응이 없어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공식 입장은 내긴 어려울 것이고 아마 기자분들께서 이제 백불이나 이런 때 계속 질문을 하시면 그에 대해서 입장을 아마 내놓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아마 당권파 패널들이나 당권파 인사들도 방송을 통해서 입장이 좀 나올 것 같은데요. 사실 한 몇 주 동안 이 친한계 지지자들이 장외 집회를 했었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 당권파 분들이 이야기했던 거는 뭐 한 2,000명밖에 안 된다. 뭐 숫자를 이야기하면서 폄하하는 정도밖에 안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한 15,000, 최소 15,000 정도가 모인 게 이제 입증이 됐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이 전국 선거 6월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정도의 인원이 지금 당 지도부를 비판한다는 게 상당히 부담스러울 겁니다. 무슨 뭐 아까 백의종군 해야 된다, 지방선거를 위해 힘을 뭉쳐야 된다, 뭐 이런 말씀들을 해주시지만 그런 힘을 뭉쳐야 될 시기에 당 밖으로 저 15,000명이 지지하는 정치인을 쫓아낸 거잖아요. 저 한동훈 전 대표뿐만 아니라 김정혁 전 최고, 지금 배현진 시당위원장 등등에 대한 징계도 계속 밟아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동혁 지도부로서는 저렇게 그냥 당을 흔들지 마라, 지도부를 흔들지 마라라고 말하기에는 그렇게 무시하기에는 너무 존재감 있는 숫자가 모였기 때문에 아마 고뇌의 시간을 겪어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윤리위는 서울시당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배현진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관련해서 친한계 목소리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이 잘못됐다는 것을 21명이 성명서를 냈다. 그거를 지금 배현진 의원한테 책임을 묻는 거잖아요. 목표가 서울시당 위원장을 날리는 거예요. 비례대표 공천권도 있고 서울 시내에 있는 40개가 넘는 당협들에 대해서 공천 영향을 행사할 수 있잖아요. 원래 서울시당 위원장을 조정훈 의원을 시키려고 했었잖아요. 근데 배현진 의원이 됐단 말이에요. 네, 친한계에서는 지도부가 배현진 의원이 지방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서울시당 위원장직을 맡고 있기 때문에 징계에 나선 거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윤 위원장님, 사실은 이 시당위원장으로 선출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또 이렇게 뭐 윤리위에 회부되고 이런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아마 뭐 작용과 반작용 같은데 이제 그 친한계 의원 10분 정도가 이제 고성국 씨를 갖다가 징계 청구를 했잖아요. 뭐 네. 징계 사유가 있으면 징계 개시가 되고 징계가 결정되는 게 순리죠. 근데 거기에 대한 아마 그 반작용인지 아니면 실제 서울시당 위원장이 서울시당을 대표해서 저런 취지의 이제 그 성명을 낸 것이 본인들 의사가 안 들어갔는데 대표로 냈다라고 약간의 좀 오해에 섞인 것인지는 따져보면 알겠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어쨌든 서울시당 위원장 명의의 여러 가지 성명이 나갔지만 거기에 이제 당협위원장들 이름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게 21분이고 서울시당 전체가 49분인가 그런데 49분이 아니고 21명의 대표다. 이 정도는 의사표현이 그 성명서에 들어있기 때문에 저거는 징계 사유가 될까라는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어쨌든 징계 심사가 개시가 됐으니까 징계에 해당하는지는 이제 중앙당 윤리위원회에서 심의가 될 겁니다. 네, 이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당은 친한계가 제소한 유튜버 고성국 씨에 대한 징계에 들어가면서 맞불을 놓는 듯한 모습입니다. 이 야당 내에서 이른바 징계 내전이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 민주당에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윤석열 정부와 꼭 닮아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을 사유화해서 본인들의 정적을 제거하는 데 사용했다면, 무기로 사용했다면 지금 윤리위를 정확하게 정적 제거의 그 무기로서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권파에서는 아마 윤리위는 독립기관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만 국민들께서 과연 그 윤리위의 운영이 민주적으로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믿으실 분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렇게 노선투쟁 같은 것들은 민주당도 있습니다. 국민의 모든 정당의 노선투쟁과 개파투쟁은 당연히 있는 것이죠. 근데 개파투쟁의 장은 전당대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요. 전당대회에서 승리한 당권파가 주로 뭐 공천이나 이럴 때 비당권파를 뭐 공천 학살을 하기도 하고 공천을 통해 좀 권력을 남용하기도 하고 근데 국민들께서는 그래 그래도 전당대회에서 승부를 보고 이겼으니 저 정도 권력 남용은 그냥 이해해야지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물론 비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장동혁 지도부 같은 경우는 징계를 통해서 쫓아내고 징계를 통해서 활동을 못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 당뿐만 아니라 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아마 이런 거에 대해서 보수 진영 내부에서도 이건 너무 비민주적으로 운영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당 내홍이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는 가운데 장동혁 대표가 지난주에 조건부 재신임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본인의 직을 걸고 재신임을 요구한다면 본인도 재신임 투표를 받겠다고 했었는데 이걸 현역 의원이나 단체장들이 실제로 직을 건 사람들은 없었어요. 그러면 이 거취 논란은 이제 잦아들었다고 봐도 될까요? 정치적인 그 서로 간의 공방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극단적인 정치적 편견을 쓴 것이고 물론 그 의원들이나 해당 지자체장들의 진심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선거 국면에서 있을 수 있는 얘기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특히나 이제 주자로 뛰는 지자체장의 경우에는 지금 뭐 지지세를 검토해보고 만약에 당대표의 여러 가지 발언이나 그 스탠스가 본인 선거에 불리하다 싶으면 공격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극단적인 사퇴론보다는 기조적 변화론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데 있어서 상당수 의견이 일치한 것으로 보여지고 다만 이제 이 그 재신임 문제는 선거 목전이기 때문에 이건 전혀 합리적이지 않다는 데에 대해서는 아마 다들 공감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장동익 대표가 던진 거라서 그 부분은 이제 역공이 부적절했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 못 드렸는데 배현진 시당위원장의 뭐 공천권 때문에 이런 그 징계를 했다라는 김종혁 전 최고의 음모론이 있었는데 그건 사실과 달라요. 왜냐하면 그 경위도 안 맞는 것이 징계 청구는 제3자가 했던 부분이고 또 하나는 시당위원장의 공천권이 그렇게 세질 않습니다. 공천관리위원회 꾸려서 하고 있지만 당협위원장들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부분이 있고 네. 당협위원장들의 의견이 또 가미될 부분도 있고 마지막으로 50만 이상의 대도시 또는 자치구의 경우에는 중앙당에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송파, 강남, 강서 이런 데 중앙당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김종혁 최고의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다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민주당을 향해 오는 13일 금요일까지 합당에 대한 입장을 결정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직접 듣고 오시죠. 설 연휴가 시작되는 2월 13일 전까지 민주당의 공식 입장을 결정해 주십시오. 공개적인 답변이 없으면 조국혁신당은 합당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어떠한 미략도 없었습니다. 어떠한 지분 논의도 없었습니다. 거론되지도 않았던 지분 논의를 들먹이며 줄 지분이 없다고 비난하는 행태 모욕적입니다. 이 조국 대표가 13일까지 공식 답변이 없으면 합당은 없는 걸로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거는 사실상 최후 통첩으로 봐야 될까요? 저는 저 부분은 좀 실수 같아요. 조국당 대표가.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합당이 과연 우리 당에 어떤 이익을 줄 것인가. 그러니까 이제 정청래 대표 등은 그 지방선거에서 유리할 것이다. 물론 일반적으로 지방선거에서 유리할 것이라고 다 평가가 됩니다. 근데 저렇게 조급한 모습을 보이게 되면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은 지방선거 이후로 가면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조국혁신당 대표 입장에서 보면 지선에서 지금 12분의 의원이 있지만 지방선거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못 내게 되면 자연스럽게 흡수론이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조급하다는 면을 저렇게 밝히는 것은 좋지 않다. 오히려 정청래 대표 등에게 힘을 실어주려고 했던 것 같긴 한데 저는 약간 실수가 아닌가. 오히려 저것 때문에 저는 정청래 대표가 힘이 잃을 것 같아요. 네, 민주당은 내일 의원총회를 거쳐서 최대한 빨리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자, 성 대변인님, 이 조 대표가 제시한 시한까지 의견이 모아질지도 궁금하고 이거를 따라야 된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의견 모아지기 어려울 걸로 보여지고요. 네. 일단 내일 의원총회를 열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총회를 통해서 최대한 아마 많은 의견들을 수렴할 걸로 보여지고 다만 내일 결정되는 건 아닙니다. 아마 내일 의원총회에서 수렴된 다양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지도부가 결정을 할 것으로 지금 보여지는데요. 지도부에서 이미 공식적으로 지금 최고위원 3명이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의견을 모으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리고 지금 반발을 하는 분들도 합당 자체에 대해서는 부정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지방선거 이전에 이렇게 급하게 하는 것이 과연 필요하느냐. 그리고 이 지방선거 이전에 하는 것이 이재명 정부에 도움이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내고 조금 더 천천히 지방선거 이후에 차차 논의를 해보자는 주장이기 때문에 아마 이거에 대해서도 이렇게 무시 전략을 펼치기도 참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저는 조국 대표가 오히려 정청래 대표에게 출구를 열어줬다고 또 보는데요. 그러니까 13일까지 안 하면 안 하겠다. 그러면은 그 논의를 하다가 13일이 넘어감으로써 자연스럽게 지방선거 이전에 대한 합당 논의는 사라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의견 수렴을 하는 과정 속에서 제안을 받은 조국혁신당이 저런 입장을 취해왔으니 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일단은 접고 지방선거 이후로 미룬다. 어떻게 보면 작은 명분이 하나 생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국 대표가 저렇게 명분을 열어줬으니 저는 정청래 대표께서도 이미 당내에서 반대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런 거에 대한 의견 수렴을 통해 최종 결정을 좀 잘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이 최근 합당 시에 혁신당에 지명직 최고위원 한 자리를 주는 내용이 담긴 대외비 문건이 유출이 되면서 당내 반발이 더 거세진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합당을 강행해도 또 합당을 중간에 멈추더라도 정청래 대표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커질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원래 합당은 누구도 반대를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같은 진보 진영 내의 경쟁, 내부 경쟁 상대인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은 전체적으로 보면 진보 진영 전체로 보면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오히려 이거는 야권이 반대해야 되는 건데 그 내부에서 저런 목소리가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내부의 헤게모니와 관련된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부의 어떤 헤게모니 싸움이 지방선거의 유불리를 넘어서고 있다 이런 취지라서 저는 상당히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저걸 대놓고 최고위원 세 분이 저렇게 내부 헤게모니를 위해서 정청래 당대표의 저 합당론을 공격한다? 대놓고 공격한다는 게 좀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내부적으로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저렇게 대놓고 공격하는데 그 세를 얻는다? 그것도 저는 기형적이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합당론이 명분은 있어요. 그런데 그 명분을 만약에 추진 못한다? 그럼 정청래 후는 좌초된 거죠. 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정청래 대표가 이거는 반드시 추진할 것이다. 어떤 형태로든 뭐 지분을 포기하고서라도 예컨대 뭐 지명직 최고위원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럼 이거 주지 않겠다라고 조국혁신당을 설득해서라도 합당을 관철시키지 않으면 당내 리더십에 굉장한 타격을 입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조국 대표는 민주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밀약설에 불쾌감을 표했고 친명계에서도 이 시한 통보에 불쾌감을 표하면서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모양새입니다. 대변인 이제 그 시한 때문에 지방선거 전에 어려울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감정이 나빠지면 지방선거 이후에도 합당이 좀 어려워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조국혁신당에 대한 이런 감정적 비판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계속 이야기를 해왔고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선거 이후에 좀 논의를 할 필요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까 전에 진보 진영에서 합치는 것은 무조건 좋은 것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번에 정권 교체가 된 이후에 첫 번째 전국 선거잖아요. 네. 정권 교체, 그러니까 우파, 그러니까 국정 운영의 방향이 오른쪽으로 쭉쭉 가고 있다가 급격하게 왼쪽으로 틀게 되면 중도층이 거부감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초기에 중도 확장 전략을 통해서 중도층의 확실한 좀 지지를 받고 나서 아마 중후반 이후에 좀 진보적 아젠다를 선점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거에서 지금 조국혁신당과 진보 진영 안에서 저희 지금 민주당과 결이 다른 겁니다. 저희는 중도적으로 가고 있고 조국혁신당은 지금 강한 진보를 계속해서 외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기가 안 맞는 것이지 언젠가 이재명 정부의 중후반에는 합쳐야 되는 필요성이 대두될 때가 올 건데 그 전까지 자꾸 조국혁신당에게 지분 요구하지 마라. 지금 지지율이 얼마밖에 안 되지 않냐. 이런 식의 비판을 하는 것은 감정이 상하죠. 저도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말을 듣는 조국혁신당이 기분 나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국혁신당에 대한 그런 감정적 공격은 저희 당 인사들도 좀 지양하고 자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민주당 지도부가 2차 종합특검 후보자로 이 대통령이 기소됐던 대북 송금 사건의 쌍방울 쪽 변호인이었던 전준철 변호사를 추천했던 걸 놓고도 여권 내 갈등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관련 이야기 듣고 오시겠습니다. 김성태의 변호인이었던 전준철 변호사를 추천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배신이며 민주당 당론에 대한 명백한 반역입니다. 당의 인사 검증 실패로 대통령님께 누를 끼쳐드린 데 대하여 죄송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의 인사 추천에 강한 불쾌감을 드러낸 걸로 전해졌습니다. 정청래 지도부를 향한 이재명 대통령의 경고 메시지다. 이런 해석이 나오는데 어떻게 좀 보십니까? 저는 저 부분은 사실 그 국민이 분노해야 될 지점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특검이라는 게 어쨌든 대통령의 영향력으로부터 또는 권력자들의 영향력, 정치권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을 추천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전에 어떤 사건을 했다고 해서 그 사건도 물론 뭐 본인 스스로 밝힌 바에 따르면 김성태 씨 그 여러 가지 혐의 중에 배임 횡령만 변호했다고 해요. 뭐 그게 사실이 맞든 안 맞든지 간에 특정인을 변호했다고 해서 오히려 김성태 씨가 이재명 전 대통령과 척을 지는 발언을 했어요. 그 발언을 한 그 사람을 변호했으면 오히려 더 박수 쳐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진짜 중립적으로 추천했구나. 근데 그런 중립적인 추천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저렇게 불쾌한 감정을 내비친다? 저거는 있을 수 없는 거 아닌가요, 저는? 내부적으로 그냥 식사 자리에서 본인들끼리 할 수 있는 얘기를 저렇게 저런 이유로 사과까지 하고 뭐 대통령이 괘씸히 한다라는 게 공공연히 밝혀지고 이런 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건가요? 그렇다면
대통령 등을 변호했던 대장동 사건 등의 변호 이력이 있는 분들이 민정수석실에 다수 포진해 있는 거 어떻게 설명할 건가요? 이거는 대통령에 대해서 뭐 보은이에요? 아니면 대통령을 도와주기 때문에 괜찮은 건가요? 이게 나라의 공무원 임명권 이런 것들이 이렇게 사사로운 이런 것들 때문에 뭐 배타되고 아니면 칭찬되고 해야 되는 건가요?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대놓고 공공연히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들으셨듯 친명계에서는 반역이다, 배신이다 이런 격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청래 지도부는 검증 실패다 이렇게 이 사과를 했는데도 특검 후보자의 이런 이력 몰랐을 리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어떤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보세요? 글쎄요, 뭐 진위를 알기는 어렵겠지만 일단 이성윤 최고위원이 본인이 추천을 한 사람이라고 하니까 정말 이성윤 최고위원만 알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건 휴먼 에러인 것이고요. 그것을 검증을 제대로 못했다, 정말 지도부가 정말 몰랐다라고 한다면 시스템 에러인 겁니다. 네. 그런 한 최고위원이 추천을 했다고 해서 다른 지도부, 당대표를 비롯한 이런 분들이 검증을 할 수 없는 상태다, 검증을 할 수 없다라고 하면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지도부가 일단 뭐 유감을 표시했고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들을 하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 전준철 변호사에 대해서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 중립적인 인물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하시는데 네. 오히려 이런 인물을 배제한 거에 대해서 칭찬하고 좋아야 되는 건 아닙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성윤 최고위원이 전준철 변호사를 추천한 이유에 대해서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탄압을 받았던 사람이다. 이렇게 되면은 윤석열 특검에 대한 사적 감정이 섞여 있는 변호사잖아요. 그런 사람을 어떻게 보면 배제한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 입장에서는 정말 중립적인 인사를 했다라고 칭찬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과의 연관성보다는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과의 연관성이 더 깊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임명하지 않고 조국혁신당 추천 변호사를 추천한 것 자체가 대통령께서 전 중립적인 인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배제 이유를 그렇게 밝혔으면 저희도 박수 치죠. 근데 배제 이유가 다른 거로 알려지고 있잖아요.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을 했던 사람이다라고 해서 배제했다는 거니까 그건 좀 다른 얘기죠. 배제 이유는 공식적으로 나온 게 없고 그냥 불편한 감정이 있었다는 정도만 언론을 통해 나왔으니까요. 네. 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